지난 9월 22일 문재인 씨가 UN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BTS를 데리고 가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자. 일단 종전선언을 하면 그러면 완전한 평화가 시작된다. 그냥 액면 그대로 듣고 풀이를 해봅시다. 종전선언을 하면 이 한반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는 내버려 두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일단은 완전한 평화, 특히 이 무력을 가지고 침공을 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평화, 이것을 획득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그런 무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은 김정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진핑의 중공이다. 대만하고 구분을 해서 중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푸틴의 러시아입니다. 그들은 무기 개발도 대단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침공받지 않고 시진핑의 중공으로부터 침공받지 않고 푸틴의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것이 담보되면 일단 완전한 평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문재인 씨는 힘을 가지고 남이 만만히 여겨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에게 총이 없으니 나를 쏘지 말라 하는 방식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상대방의 자비에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는, 거기에 의지하는 이런 타입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이럴 겁니다. 김정은 집단에게 흡수돼서 우리의 조국이 적화통일되는 거, 이렇게 되면 문재인 씨의 생각으로는 절대 김정은이로부터 침공 당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적화통일이 된다고 해서 시진핑의 중공이, 푸틴의 러시아가 그것을 그냥 둘까? 그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꾀를 낸 것이죠. 지금도 친문 사이트에 가면은 문재인 씨가 이번에 UN 총회에 거기 기조연설 하러 간 것 가지고도 가슴이 웅장해진다느니, 자랑스럽다느니, 뭐 추석 연휴에도 저렇게 일을 하러 가니까 가슴이 아프다느니, 이런 글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위대하시고
현명하신 문틀러, 히틀러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재인 씨가 아주 영명하신 결단을 한 겁니다. 뭐냐? 간단히 말해서 현재로 봐서는 세계를 지배하겠다 하고 미국과 맞서고 있는 중공 시진핑의 가족이 되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우리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바로 1910년 8월 29일 순종 황제가 했던 그 기록에는 일본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한 병합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그 실상은 순종 황제를 비롯한 그 왕족이 일본 제국 천황의 가족이 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그런 계약이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가 지금 어떻게 그런 한일 합방, 한일 병합 이런 그것을 또다시 중국과 시도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게 참으로 절묘하게도 뒤에서 이미 1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1년이 좀 안 되지만 내년에 그것을 이루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다름 아닌 2022년 8월 24일에 한국과 중국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런 것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략적 동맹 관계.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외교부에서는 6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것은 최고 수준, 바로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하고만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에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대한민국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관계, 1등급 관계는 미국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하나 더 생기는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 문제로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우리의 모든 헌정사가, 우리의 전 세월이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2022년을 기해서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게로 옮겨간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고 한 손으로 미국을 잡고 또 한 손으로 중국을 잡고
그 눈길이 중국을 향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중국, 그레이트 중국 속에 들어가 버린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쉽게 말하면 한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2021년 9월 17일 중국의 왕이가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종합 인터뷰한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로서는 끔찍한 사실이 줄줄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도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저 찾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번역본 말고 중국어로 써 있는 걸 찾아서 그걸 일일이 풀어가면서 보면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몇 가지만 소개를 하죠. 왕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은 이 네 개의 나라는 중국 내의, 그 내외할 때 그 내입니다. 중국 내의 대순환의 외연이자 국제순환의 선봉, 즉 최전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중국이 있죠. 이렇게 중국이 큰 중국이 있다고 합시다. 중국에 있어서 중국 내부에 대순환, 큰 중국의 외연, 그 끝자락에 있는 것들이다.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있는 것이다. 우리 중국 것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외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국제순환을 할 때 그 밖에 있는 세상을 봤을 때 거기가 중국 밖으로 향한 최전선이고 중국의 선봉이다. 이들이 중국을 지키고 중국을 위해서 세계와 싸우는 그런 곳이다. 중국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속국들이 되겠죠. 각국을 만나고 각국에 가서 그 대표들을 만나고 와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 4개국을 돌아다녔는데 거기에서 외교에 있어서 각 나라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1순위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런 것이죠. 베트남의 입장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 상관없이 그들과 중국 가운데 선택을 하면 중국을 선택하고 세계 어느 나라라도 중국과 싸우면 중국을 편든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도 문재인 민주당 정부도 설령 그게 미국일지라도 또 심할 때는 설령 그게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일지라도 중국과 충돌을 하면 중국을 편든다. 중국을 지지한다.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 외교부에 올려놓은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계속 준비를 해서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2년에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로 그 관계를 격상시키겠다 하고 약속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내용을 담고 있되 이 용어를 담고 있지 않는 식으로 외교부의 9월 14일자 정례 브리핑, 외교부의 9월 16일자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밝힌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좀 살펴보기로 하죠. 중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을 중국 내부의 대순환의 외연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순환의 선봉이다. 최전선이다. 또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라고 해놓으면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1순위다.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답변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국에서 했던 것이죠. 쿼드 플러스, 이걸 쿼드 플러스로 확장을 하면서 한국이 들어오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알고 있을 겁니다. 파이브 아이스, 이것도 조금 확장을 해서 한국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한국이 들어올 요건을 갖췄는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거 참가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를 그와 관계없이 다른 기준을 갖고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중국의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이런 결정을 한다. 뭐 다른 것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한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1순위이니까. 아마 기자들은 왜 우리가 자주 독립국인데 저렇게 중국이 중요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먼저 고려한다고 할까? 이렇게 궁금해 했겠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그 본색을 지금도 모르고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기자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홍콩의 자치권 문제, 티벳,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외교부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한국과 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할 거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1순위다 하는 그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죠. 이 나라는 이래 가지고는 자주 독립국이 아닙니다.
2022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아니다. 이미 속국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건의 그 답변을 보았는데 9월 23일 우리 국민들은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바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했던 발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초청 간담회에 가서 정의용 씨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먼저 CNN 기자가 말을 했다고 하죠. 중국이 너무 지금 호전적이다. 무엇이든지 중국이 자기 중심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 한마디로 중국이 너무 이 세계 질서를 흔들고 위협적이다. 설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에 정의용 씨가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적 강대국이다. 그래서 세계는 중국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아마 그 대담회장에서 또 이것을 본 미국인들은 저게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인가?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국가인가?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또 있었죠. 그 CNN 기자가 우리를 동맹인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하고 똑같이 우리는 그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 이렇게 중국을 막는 이런 중국의 태도,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그걸 막고 이 자유세계를 지키는 반중국 블록 국가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정의용 씨가 그랬답니다. 한국은 거기서 빼주세요. 이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정의용 장관은 미국, 일본, 호주와 우리는 갈라선 적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신냉전이 이제 더 분명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우리 국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그러고 보면 이번에 UN 기조연설 한다고 뉴욕까지 쫓아간 문재인 씨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말 통로에서 5분 회담도 안 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국을 우방이라고 챙겨줬지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대우를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문재인 씨는 미국 대통령을 더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정의용 씨가 우리는 미국과 같은 그 동맹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중국 편이냐? 아니면 중국 편이 아닌 자유세계 편이냐? 지금 이렇게 이 지구 세계가 둘로 갈라지고 있는 판국에 우리 그쪽 아니다 하면은 중국 편이죠.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굳이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다.
그렇게 보이죠. 9월 15일 중국의 왕위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장관과 회담을 했고, 물론 이것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그 외교부에 보면은 정의용 장관이 초청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와서 문재인 씨하고도 또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때의 일을 중국 외교부가 또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왕이가 서울에 왔을 때 두 외교부 장관이 회담을 했을 때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처음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기원을 추적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순수 과학적으로 그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것을 어떤 도구로 쓴다든지 하는데 반대한다. 그런데 이거 왕이가 이번에 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다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게 무엇인가를 지원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나라들은 나서서 자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오스도 나서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자유세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나왔다.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의문을 품는 여러 나라들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중국 편을 들어서. 그런데 정의용 장관이 했다는 이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는 중국을 믿고 중국을 의심하는 다른 나라와는 싸우겠다. 이런 그 발언, 이게 중국 속국들이 단결해서 그 협동해서 이렇게 주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의용 장관이 했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기원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이런 입장은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장사를 많이 한, 돈을 벌어들인 그런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초기에는 더 심했죠. 중국이 다들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 판국에 중국은 돈을 끌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 붙어 있던 것이 이상하게도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해에 이미 한 적이 있죠. 이번에 중국은 코로나 백신의 종주국으로서 아세안 그리고 한국하고 일종의 어떤 권역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한자로 읽으면 중국 동맹 균묘 지우. 그래서 풀이를 하면 중국 아세안 백신 우방이라고 해서 중국의 권역에 들어오는 자들만 이 백신이라든지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화학물질 또 뭐 다른 것들 이런 것을 받아서 쓸 수 있고 그러한 우방이다. 이제 팀을 짜고 편을 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런 것도 이번에 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그리고 캐나다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진료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리고 의료기술을 협력해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이와 관련된 모든 그런 생산, 연구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캐나다가 왜 들어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캐나다가 중국하고 이렇게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이 산업, 이거 보면 문재인 씨가 이번에 백신 허브가 되겠다.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여러 회사들하고 같이 계약을 맺고 또 베트남에 가서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생산하겠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결국은 중국과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자유세계가 문재인 씨에게 이제 이용당하거나 아니면은 속고 있거나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에서 진료 정보를 중국과 공유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찜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그 검사를 한 사람들, 또 치료를 한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 정보, 하다못해 전 국민의 체온 정보, 개인 정보, 이거 다 넘어갈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그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는 코로나 사업, 거기에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어느 정도 협조적이냐 하면은 춘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내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춘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SNS에 보면 춘마요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 있는 이 4개국에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내에 있는 중국인에게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하는 그런 작전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미 실시한 곳에서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을 봤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 앉아서 중국인만 거기에 앉혀놓고 중국산 백신을 접종합니다. 중국인은 굉장히 뽐내듯이 다른 사람들은 못 맞고 중국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걸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걸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중국의 홍보이고 중국인이 1등 국민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쇼를 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과거 그 일제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때 우리가 그 문학작품이나 신문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을 구분하죠. 일본 내지인, 내지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만주 쪽에 가게 되면 이 조선인을 또 내지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춘묘 행동이라는 것을 자기가 힘닿는 중국이 힘을 쓸 수 있는 여러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는 중국 백신이 홍보가 되고 중국 국민이 1등 국민, 내지 국민이 되고 이와 같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도 이러한 춘묘 행동이라고 하는 중국이 원하는 것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해준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이
중국 내 대순환의 외연이다. 우리 중국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 중국의 각 끝부분에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한국은 같은 중국의 나라니까, 중국의 속국이니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싱가포르하고도 한 가족이어야 하겠죠. 그런가? 그럴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미국 시간으로 9월 21일 문재인 씨가 베트남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2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베트남 주석에게 말을 겁니다. 2년여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한참 만에 본 것이죠. 그래 놓고는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만났으니까 이제 친구 사이입니다. 이렇게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5년 하는데 2년 만에 한 번 만나면 자주 만난 거고, 그러면 그걸 핑계 삼아 우리 이제 친구로 지내자. 상당히 살랑대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죠. 이번에 이게 뉴스로 나온 것은 문재인 씨가 갑자기 베트남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코로나 백신을 당장 10월 안에 10월 중에 베트남에 100만 회분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말을 한 바로 그것 때문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도 지금 아직은 접종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뭐 40몇 % 밖에 안 되죠. 문재인 씨는 그 1차 접종 이거 나눠가지고 그 비율을 올리고 있는데 그건 의학적으로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될 때는. 그런데 베트남에게 100만 회분 이상을 주겠다. 그런가 하면 또 영국에서 백신 스와핑으로 100만 회분을 들여온다고 하죠. 남에게 줄 정도로 남는다면 서둘러 들여올 필요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코리아 헤럴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백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좀 주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걸 빼놓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이 백신을 직접 주는 것은 이게 최초 사례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베트남에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보낸 거 아닙니다. 본사에서 거기 보내라 해서 보낸 거지 우리가 준 게 아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트남 주석하고 문재인 씨가 수교 30주년인 2022년에 이 외교적 지위, 이거를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격상시키는데 똑같이 내년에 이 중국의 속국으로서 한 가족인 베트남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베트남은 우리하고 가족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중국의 아들, 딸로서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은 가족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중국의 대순환, 중국의 끝자락에 있는 속국들,
이 관계에 있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게 중국 외교부에 게시되어 있는 문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베트남은 이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1등급 관계다. 최고로 가까운 관계다. 그러한 베트남의 공산당 당수하고 왕이가 이번 9월 11일에 회담을 했습니다. 왕이가 하노이로 간 것이죠. 이 네 나라를 쭉 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의 그 회담 내용을 중국 외교부에 올려놓았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당수. 이 사람들은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읽어도 또 베트남어로는 다르다고 하는데 응우옌 푸쫑 이런 이름입니다. 앞에 소개를 안 했는데 베트남 주석의 이름은 응우옌 수원푹 이렇습니다. 그럼 뭐 무슨 단어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데 이 베트남 공산당 당수의 이야기가 참 우리로서는 한 100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베트남과 중국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우리는 모두 사회주의의 길을 고수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상과 신념을 따른다. 우리는 동지이며 형제이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복잡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 두 나라는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자의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베트남과 중국의 연대와 협력을 흔들거나 바꿀 수 없다. 문재인 씨도 사회주의 건설하는 것은 맞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뉴딜도 그렇고 또 그 권력기구 개편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회주의를 향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시작한 것은 뭐 세계의 노동자여 뭐 하는 그런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근래에는 문재인 씨가 노상 이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이번 UN 기조연설에서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베트남과 중국은 두 나라, 그 다음에 정부, 두 나라의 각 지방들, 이것이 교류와 협력을 하는데 유연하고 그것이 다양하게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 그뿐 아니라 우리 두 나라의 젊은 세대가, 여기서도 청년 찾고 있죠. 젊은 세대가 서로 그러니까 베트남과 중국, 베트남의 정부, 그러니까 뭐 정부와 지방, 중국의 정부와 지방, 이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대우를 하고 그런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야 하고 그것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되고 이 사상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두 나라 간에 그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 딱 대동아공영권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이죠.
우호적이고 형제적인 방식으로 교류를 하고 베트남과 중국 관계는 지속적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회담 내용에서 이렇게 무슨 기도를 바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 내부의 대순환 하는 그 외연이라고 표현한 관계, 이 4개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이런 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이러한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그 작전을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아무튼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중국과 30년 동안 같이 걸어나갈 그 정책이며 뭐 이런 것들을 짠다고 합니다. 마치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위원회라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이 같이 하는. 그러면 이 위원회를 언제 누가 시작을 했는가? 2020년 11월 2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러면 그때도 왕이가 등장하겠죠. 이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의 외교부, 중국의 외교부가 이것을 작업을 쭉 해와가지고 2021년 8월 24일에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공식 출범을 합니다. 이 8월 24일도 그냥 날이 아닙니다.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일인 것이죠. 위원회가 출범하는 이날 정의용하고 왕이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이 이렇습니다.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것을 기원한다. 왠지 좀 막 간첩들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정의용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아마 보도자료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30년 미래를 함께 구상해서 새로운 미래 30년을 열어나가는 뜻깊은 결실을 맺자. 이랬다는 것이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에 국회의장이었다고 하는 임채정 씨입니다. 집행위원장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고 몇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의 위원장, 위원 이렇게 있는데 대체로 이름을 그냥 소개하자면 이 정도입니다. 오영주, 이희옥, 안덕근, 이욱연, 신정승, 이동률, 백우열, 이기현, 김흥종, 지만수, 전병수, 최필수, 노재헌, 홍인표, 정종호, 김보형. 다들 그럴싸한 직함이 다 있는데 직함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경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30주년 기념식을 양국 정부에서 한다고 하죠. 한편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장하성 씨는 뭐 하고 있을까? 그 이름을 한참 전부터 잊고 있었죠. 장하성 씨가 주 중국 대사로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외 공관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서 22년에 걸쳐서 이제 이게 한중 문화교류의 해라는
또 그런 이름도 하나 붙어 있고, 별도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이것도 해야 하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장하성 대사가 주의를 줬답니다. 꼭 그래야 한다. 그러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경제, 문화, 인적 교류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도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은 또 그렇게 초조하지 않은 느긋한 분들은 이러겠죠. 2022년 8월 24일이면 그러면 문재인은 나가고 그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입장에서 정권 유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외침이 되겠죠. 중국을 향해서. 그 다음에 만일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미국을 손절하고 중국의 속국이 되도록 사전 작업을 완비하고 있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이걸 돌이키려면 중국과 전쟁 수준의 그런 싸움을 해야 할 그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다른 나라들까지 다 엮어가지고. 우리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기지도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뜻도 없고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참으로 괴물 같은 자들과 5년을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저 재미있고 웃기고 그냥 한번 눈 감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너무나 간등간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하면서 그리고 잠시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우리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잘못된 행동을 멈추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국민이 1명, 2명 늘어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더 힘내서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